이재명 후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 오전에 이제 뭐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어려운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아주 현 정부를 향해서 작심 비판 그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가지고 개인의 빚을 늘리고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정부가 권상희 평론가님,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와 손긋기,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존재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정권 교체 비율이 정권 재창출보다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짐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와 거리두기를 함으로 해서 나 역시 정권 교체와 연관돼 있는 후보다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판에 나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소극 재정을 비판을 하면서 기재부까지 비판에 나선 건데 지금 또 이 중요한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금 방역 지침이 바뀌면서 또다시 이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표 계산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한 발언을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와 거리두기 하면서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표심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요, 지금 이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닐까 싶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강점으로 꼽혀온 대목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 현장을 방문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천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 후보가 어제 오후 인천의료원을 방문합니다. 의료진을 격려하고 음압병동을 둘러보았는데 이 후보 이 자리에서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우리 의료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고 언급하면서 의료진 및 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역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을 통해 정부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과감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해달라고 말씀드려 놓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사실 진짜 단계적 일상 회복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 의료진분들 얼마나 그동안 참 노고도 서로 격려하고 그랬어요. 이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5천 명대 확진자 폭증, 오미크론 이 변이 등장해 지금 다시금 초죽음이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탈진 상태의 우리 의료진은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방문한 다음에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뭐 서울대학교 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오늘 오전 서울대학교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또다시 정부를 비판합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확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결국 이 모든 게 정부의 정책 잘못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이재명 후보 왜 이러지? 왜 연일 지금 현 정부를 때리는 발언을 하는 걸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현 정부가 잘한 것도 많습니다. 저는 잘한 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실 때 현 정부에 실망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정부,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러면 바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현 정부 하는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 정부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하고 그냥 뭐 1.5 또는 제2의 뭐 문재인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그럼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보실 때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도 저는 고치지 않겠다고 들리잖아요. 그건 사실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뭐가 다른가 현 정부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그게 높은 상황에서 본인이 대선에서 뭔가 차별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정부는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현 정부와 이런 부분은 다를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지만 거기에서 국민들이 보실 때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본인이 바꾸겠다고 하는 부분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국민들이 선택할, 특히 중도층이 선택할 때 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아하.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달라진 모습을 꼽으라면 아마 이 모습일 거예요. 사과. 아주 그냥 하루가 멀다고 사과하는 발언, 사안마다 사과하는 발언 내놓고 있어요. 어제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사과했다는데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은 더 높은 도덕적 그 수준을 국민들이 요구하세요. 작든 크든 잘못은 잘못인 것이고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어 왔으니까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작은 흠에 대해서도 예. 크게 책임지는 게 맞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이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적 예. 이런 태도에 대해서 실망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건 잘못한 거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또 조국의 강을 또 건넜어요. 뭐 벌써 몇 번째인가 지금 셀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과도하게 온 가족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비판적 입장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봐서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려서 그 부분에서 혜택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사회 고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국민들과 다르게 다른 어떤 또 다른 기회를 갖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국민들이 사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부분 좀 분노하고 청년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바로 그 공정하지 않음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조국 전 장관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지만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에 대해서 본인의 자녀들이 어쨌든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든 이렇게 인턴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은 특별히 다른 청년들이 가질 수 없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본인도 사과를 하셨어요, 직접. 네. 그건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들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지하고 이러지만 중도층 있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본인이 했던 말과 다르게 공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걸 수용하지 않고서는 사실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네. 이런 관점에서 계속 사과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예요. 지난 2일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도 했고 그리고 하루 건너 4일 그리고 어제 하루 건너서 계속 세 차례 조국 사태 관련해서 내로남불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강을 벌써 세 번째 이달을 들어서만 세 번째 잇따라 건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같은 편 진영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최종적인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우리 내부의 단결과 의리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가야죠.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장관도 나를 잊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강을 건너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후보가 그런 제3, 제4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건 우리끼리 의리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건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됩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 사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딜레마입니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해야 하면서도 조 전 장관 측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선거를 앞둔 대선 후보로서는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고 결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하.
어쨌든 앞으로도 이제 대선이 임박하면 또 토론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기회가 있을 테고 그때도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입장을 얘기할지 또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요, 여러 가지 최근의 모습들이 있지만 뭐 앞서 뭐 사과하는 모습, 뭐 그런 얘기 여러 가지 등등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박성배 변호사님 자신의 어릴 적 시절을 계속해서 뭐 공개하고 있다면서요. 숨겨진 얘기들을. 이재명 후보가 웹 자서전을 통해서 이 어린 시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주변의 도움으로 구사 일생한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네. 당시 이 후보 대학 진학과 취업 전선 그 갈래에 서서 너무나 궁핍했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우선 약국에서 수면제를 받아와 20알이나 먹었대요. 그런데 정신이 말똥말똥하더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이 두 번째인데도 자신이 의도한 결과가 빚어지지 않자 의아하게 생각을 했대요. 아이고. 또 연탄불을 피워놓고 방에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벼랑간 다락방 문이 열리더랍니다. 매형이 등장을 했는데 매형이 당연히 연탄불을 피워놓은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을 짐작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알고 봤더니 약국에서 받아온 수면제는 소화제였답니다. 즉 약사가 상황을 눈치채고 소화제를 건네준 것이죠. 그리고 네. 매형도 그 상황을 못 본 채 하면서 오히려 응원의 말만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서로를 향한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연대인지도 모른다고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저렇게 사람이 누구나 절박한 상황을 맞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공개하는 차원은 그 이상으로 자신이 한때 어릴 때 극단적 선택을 2차례나 하려고 했다. 이걸 공개하는 게 글쎄요. 지지자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긍정의 효과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와 평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모든 의혹들을 다 덮어놓고 출신 탓으로 돌리려 한다라는 목소리로 들립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에 가난하게 큰 사람은 모두 욕하고 살인자 변호하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허은하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에 이제 본인이 저지른 악행과 의혹에 대해서 회피한 듯 집안 탓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역시도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수많은 의혹을 감성파리로 극복해보겠다는 수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네. 뭐 저런 비판이야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 치지만 이제 받아들이는 이 뉴스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아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구나. 라고만 여기서 그칠까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 영향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이걸 공개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 출신이 비천하면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가족들이 대개는 매우 이제 험한 환경에 살았는데 실제로 정치권 일부나 또는 우리 일각에서는 출신 자체에 대해서 혐오를 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지 가난한 서민의 삶이 비천하다라고 표현한 건 전혀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험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다. 진흙 속에도 꽃은 핀다. 이런 얘기를 그냥 담담하게 드린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누군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했겠지만 글쎄요. 출신 환경 가지고 누가 험담을 했다는 게 쉽사리 이해도 안 돼요. 누가 요즘 그럴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자꾸 보세요. 권상희 평론가 자신의 과거에게 출신이 어쩌다더라. 그리고 또 비천하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자꾸 과거 얘기, 출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이재명 후보가 밝힌 바에 의하면 감성파리와 관련된 비판에 대해서 오히려 그 반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험악하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는데 그 자체가 이제 비난과 비판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지적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언론도 또 야당의 어떤 정치인도 이재명 후보의 집안을 비판하거나 가족을 비판했던 기억은 저는 없습니다. 본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의 부정적인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였죠. 형수 욕설 논란이 있었고 또 조카 살인 사건 변론 과정 중에 비판이 됐던 건 이 변론을 했다는 게 비판이 됐던 게 아니라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게 비판이 됐었고 그 이후에 피해자 가족에 대한 태도 문제를 비판을 한 것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비천한 가족 출신이고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이렇게 이제 뭔가 프레임을 전환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과거사 자꾸 꺼내는 이유. 국민들 중에 또 일부는 정치인들의 성공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꿋꿋이 성장해서 이 대한민국 대선 후보가 됐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야당의 비판이 뭐 쇄도합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인간미를 계속 강조해오고 있는 이재명 후보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얼마 전에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상을 공개했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놈아. 물렸어? 왜 약 걸려? 오, 이재명 후보도 혹시 반려견을 기르나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기르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본인의 아들 친구가 아하. 기르는 반려견이에요. 아, 남의 놀러 친구- 왔어요? 놀러 왔어요. 아. 자주 오나 봐요. 그냥 놀러 왔는데 강아지와 노는 장면을 본인 부인 되시는 김혜경 여사가 직접 촬영을 해서 올린 건데 네. 아마 이제 반려인구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반려견 9마리를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된 것 같고 또 저렇게 반려견과 함께 밤에 편안하게 얘기하는 모습, 편안한 모습,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자들의 지지도 끌어내고 또 반려인구들의 긍정적인 어떤 지지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영상을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저기에는 그런 의도도 있겠죠. 경쟁이잖아요. 앞서 이 반려인구가 우리나라 반려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 그러니까 대선 국민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송구합니다. 표로 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만 반려견하고 노는 모습 아니야. 나도 논다. 뭐 이제 그런 마태형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제 평소에 SNS 통해서 보세요. 반려견과 같이 뭐 토리도 있고 다른 반려견하고도 있는 모습. 뭐 이제 반려동물 기르신 분들 막 엄마 아빠 표현하잖아요. 자신들을. 그래서 아빠가 맘 먹어서 미안 뭐 등등등. 이런 모습의 이제 맞대응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은 아니지만 친구가 기르는 반려견 놀러 온 김에 저렇게 또 다정하게 반려동물과 지내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재명 후보는 틈날 때마다 아내 김혜경 씨를 향해서 사랑꾼 이미지를 막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두 사람의 만남 관련 얘기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났는데 사실 첫눈에 제가 반했는데 제가 4일 만에 결혼하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후에도 계속 찔러봤는데 답을 안 해서 그때 제가 일기장을 준 거예요. 나 이렇게 산 사람이다. 내 내심 전부다. 내면 전부다. 그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되고 결혼하기로 한번 인생을 맡겨 보기로 결정했다더라고요. 그 저는 사실은 다시 태어나도 반드시 이 여자하고 다시 산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거는 자기 지금 생각 중이래요. 왜 안 하시려고 그러는? 뭐 뻔하죠. 뭐 고생 뭐 한두 번 시킨 게 아니고. 노동 사건 변론이나 하고 그래서 돈 3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랬다가 이거 혹시 사기꾼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았을 정도니까요. 언뜻 얘기만 들어봐도 안진영 기자님 이재명 후보의 아내로 살아온 게 여간
힘든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후보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요, 결혼 전에도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결혼 후에는 월세 40만 원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인권 변호사 생활을 할 때는 시민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입도 별로 없어서 돈을 잘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구속이 된 적도 있었고, 경찰이 수시로 집으로 찾아오고, 아이들을 향한 협박 전화까지 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김희경 씨가 많이 힘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행복한 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체에 놓고 보면은 굉장히 사랑꾼다운 면모인데, 이 얘기가 왜 지금 나왔을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제 여성들의 지지율이 좀 낮기 때문에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지지층을 좀 더 결집하자는 효과를 보기 위한 하나의 또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저런 모습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또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이 장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을 꺼내놓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전주를 방문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 어떤 이 표현을 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게 되게 사실 새 가슴들이 많아요. 위축되고 이럴 때 누가 와 이렇게 해주면 힘나고 갑자기 자신감 생기고 이 주름이 쫙 펴지고 막 이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소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그저 저 표 얻으려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 전혀 아닙니다. 말이란 맥락이 있는 거죠. 맥락이. 앞뒤 맥락이. 그래서 맥락을 무시한 참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을 무시하는 그런 일인데. 양재민 변호사님, 존경하는이라는 것을 넣었던 건 그럼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수식어의 하나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보셨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 3일에 전주의 한 가맥집에서 이제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사실 나온 발언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이제 표현이 본인도 사실은 그냥 모르게 수식어처럼 하나로 나온 것 같은데 이 발언을 두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냥 단순 표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 표현을 들어서 이거는 중도 보수표를 의식한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이 내놓아지다 보니까 네. 오늘 있었던 강연회에서 저렇게 해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서울대 학생들하고 얘기 나눈 중에서 특정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돈 50만 원을 빌리는데 이제 사채업자들한테 빌립니다. 1000%, 30,000% 이런 경우도 아주 많이 발견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거 겪지 않을 만큼 형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서울대 경제학부 정도를 다니고 또 부모님들도 요즘은 좋은 대학 간 사람 부모들은 되게 잘 살기 때문에. 네. 일단 저 발언을 들으면 박성배 변호사님 서울대에 다닐 정도면 서울대 뭐 경제학부 다닐 정도면 집 대부분 잘 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발언 자체가 일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 맥락을 살펴보면 당시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기본금융정책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발언인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또 성남시장을 할 때도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은 돈 50만 원을 못 빌려서 사채를 빌리게 되고 1년이 지나면 1,000만 원이 돼 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또래 청년들을 위해 기본금융제도를 만들었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즉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청년 대상 기본 대출을 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와 같은 제도를 확장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는 과정에서 굳이 좋은 대학 다니는 부모님은 다 잘 산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국민의힘이요. 어제도 전화드렸습니다마는 공동선대위원장에 누군가를 영입하려다가 7시간 만에 내정 처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선대위에 합류한 인물이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누굽니까? 네, 바로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데요. 지난 4월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를 지지 연설하면서 당시 비니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지금 저 쓰고 있는 이분이죠, 모자, 네네. 예, 모자가 이제 비니고 좌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과거 SNS에 올렸던 글이 재조명 받으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앞서 지난 5월 SNS에 5.18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공유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뭘 감추고 싶길래 그런 걸까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 해당 영상 중에 일부 시위대의 주요 시설 습격, 점거, 파괴, 탈취 등 이런 관점에 따라 폭동이라 볼 수 있는 면모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논란이 점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 본인이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는데 특히 5.18 민주화운동 관련한 발언은 정말로 민감하고 조심스럽고 그런 발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저 발언은 제때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한민국 성역화의 1대장? 뭘 성역화했다는 겁니까?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성역화 얘기하면서 이유를 뭐라고 내요?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고 싶길래 그런 걸까? 이 말은 5.18 특별법이 뭘 감추려고 했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성역화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전혀 사실과 다른 문제고요. 5.18 민주화 운동은 이미 여러 차례 여러 정부에서 다 조사하고 검증해서 만들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역사적으로도 완전히 완결된 그 사안에 대해서 폄훼하고 왜곡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또 5.18 유공자들에 대해서 폄훼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그거 막으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아까 일부 시대의 주요시설 습격, 검거, 파괴, 탈취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위권 발동이에요. 그 당시에 군인들이 발포를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자기들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경찰서 가서 총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왜 얘기 안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만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또 하나 대통령이 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규직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는지 제가 모르겠고 또 하나 지난 7월에 경찰이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올리고 거기에다 본인 평을 달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단조 아세요? 경찰의 실탄 사용 이견이 없습니다. 대체 어떤 의도로 저런 글들을 올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이해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과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의 공동선대위원장의 선임이 됐다. 과연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공정,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인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자해지란 말도 있듯이 이 논란에 발언을 과거에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입장을 밝혀야겠죠. 오늘 선대위회의에 참석했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일반 사인이었을 때 개인적 소회를 적었던 SNS의 글들이 어찌 보면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상 앞으로는 말과 행동의 무게감을 느끼고 조금 더 신중하고 엄중한 그런 자세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니좌의 해명은 윤석열 후보의 판박이다. 노재승 씨가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극단적 혐오를 부추겨온 과거 자신의 SNS 발언을 지우기에 바빠 보입니다. 신념이라면서 왜 지우냐라는 지적에 대해 여지를 주면 왜곡, 과장, 양념 칠 것 같아서 라고 변명합니다. 지극히 부적절하고 비겁합니다. 딱 리틀 윤석열입니다.
리틀 윤석열 아무래도 과거 발언, 전두환 옹호 발언 같이 다 끄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네, 김우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요. 노 씨는 SNS에서 온갖 혐오 발언과 차별 주장 그리고 왜곡된 역사관을 쏟아냈다라면서 노 씨의 망언은 윤 후보의 1.1 망언과 너무나 닮았고 윤석열 후보의 망언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결국 윤 후보는 이런 인물을 정강정책 1호 연설자로 지명한 것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시 터진 5.18 논란에 과연 윤석열 후보는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승 5.18 폭동 해명 관련해서 성역회 일대장 발언 혹시 문제 없다고 보는지 또 세월호 등 과거 발언에 대해서 선대인 좀 어떤 입장인지요? 그거는 직접 운동위원장이 페북을 통해서 논의하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추가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노재승 씨 관련해서는 노재승 공동선대위원께서 아까 좀 전에 입장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기서 또 특징이 나왔어요, 최진모 교수님. 네. 좌우를 고개 돌립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과거에 올린 그 SNS의 글을 내용을 지금 알기는 알고 있는 건지 알고 있다면 지금 대답을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후보가 직접 얘기를 해야죠. 옆에서 다른 사람이 나중에 발표할게요. 나중에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후보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대답 안 하는 모습도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호하게 본인이 얘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판단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노재승 씨의 저는 그 해명이라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과거에 했던 발언이니까 괜찮다? 그러면 조동현 교수가 왜 물러났습니까? 함익병 씨는 왜 7씩 만에 물러났습니까? 그분들이 공직하면서 얘기했습니까? 그 얘기를? 그분들이 했던 뭐 인생의 여러 가지 역정들과 생활이 공직한 뒤에 일어난 거냐고요. 그걸 문제 삼았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문제 삼아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과거에 했던 얘기고 공직 맡기 전에 했던 얘기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이건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간이 끌면 끌수록 저는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해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호남 민심 구애한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전이 있는지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가 하면 사진 몇 장이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누굽니까? 장재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 장 의원은 그 아들 장윤주 씨의 음주 측정 거부 등 사건으로 지난 9월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직에서 물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후로도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는 장 의원이 선대위 인선과 각종 결정을 실행하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핵심이라는 의혹에 시달리다 백의 종군을 선언한 바도 있죠. 그러던 장 의원이 어제 돌아가신 아버지 고 장성만 전 의원의 6주기를 맞아 부친 묘소를 참배한 사진을 SNS에 공개하면서 소회를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막내 손자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 잘못한 만큼 벌을 받고 나오면 아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려고 한다고 언급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19대, 20대 총선 때 친박의 압박에 밀려 공천에서 탈락했던 사실을 되새기면서 아버지의 많은 저서 중에 역경의 열매라는 책 속에 거짓과 모함이 있을지라도 정성과 진심을 다하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묵묵히성실하게 책에 맡겨진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30초 드릴게요. 저거 누구 보라고 한 겁니까? 왜냐하면 조용히 다녀오잖아요, 보통.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사실 장재원 의원이 들어설 공간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모함에도 진심을 다하면 이런 글귀를 썼어요. 억울함을 토로한 거죠.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난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만은 알아달라. 뭐 국민에게 호소한 것일 수도 있고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호소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 사진을 놓고 윤석열 후보가 마음을 연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로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 버린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